지금 북유럽이 Poland's National 발칵 Prosecutor's 뒤집혔습니다. Office has petitioned 갑자기 단 한 달 만에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관광객이 1,600명이나 늘었는데요. 그 숫자는 무려 연간 방문객의 5배라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스웨덴 공중파 방송은 경악했고 각종 미디어와 SNS는 복지 최강국 스웨덴에서 일어난 관광객 폭증 현상으로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북유럽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몰려든 걸까요? 그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귀국 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스톡홀름에서 28년째 프리미엄 여행사를 운영하는 라르스 에크만입니다. 올해 3월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사무실 문을 열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접수 직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예약 없이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여행사는 예약제로만 운영되거든요. 복도를 걸어 나가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스웨덴 최대 국영연금운용본부의 전무이사 페르 안데르손이었습니다. 그 옆엔 볼보 전 회장 스벤 올로프손이 서 있었죠. 저는 황급히 악수를 청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직접 찾아오는 일은 흔치 않았거든요.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를 대접하며 저는 긴장을 풀려 애썼죠. 페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르스, 한국으로 가고 싶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이분들은 평생 스위스 온천이나 노르웨이 피오르드 휴양지만 다니던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말씀이십니까? 제가 되묻자 스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네. 하지만 단순한 여행이 아니야. 한국 시스템을 직접 검증하고 싶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스템을 검증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페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SVT에서 다큐멘터리를 봤네. 디지털 미라클 코리아라는 제목이었지.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 놀라웠어. 스벤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복지 선진국이라 자부했는데 한국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정을 원하십니까? 페르가 대답했죠. 공항, 병원, 지하철, 시청, 교육기관을 보고 싶네. 관광지는 필요 없어. 저는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여행 패키지와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들은 한국의 겉모습이 아니라 작동 원리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준비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하자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의자에 깊숙이 앉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제 전화기가 불타기 시작했거든요. 월요일 아침 전직 보건장관 잉그리드 페테르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라르스, 나도 한국 가는 일정에 끼워줄 수 있겠나? 화요일엔 카롤린스카 연구병원 이사 올레 닐손이 전화했죠. 들었네. 한국 시스템 탐방 말이야. 나도 참여하고 싶어. 수요일엔 스웨덴 왕립과학원 회원 3명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접수 담당 안나가 말했죠. 오늘만 15통의 문의 전화가 왔어요. 모두 한국행이에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예약 현황판에 이름들이 빼곡히 쌓여가고 있었죠. 모두 70대 중반의 상류층 인사들이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1,600명이 넘는 예약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또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스웨덴 전체 한국 방문객 연간 수치가 대략 35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5배가 넘는 인원이 몰린 겁니다. 저는 스웨덴 여행업계 30년 경력 중 이런 현상은 처음 목격했죠. 이건 단순한 여행붐이 아니에요. 제가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뭔가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약자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은퇴한 국회의원,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 병원장, 연구소장. 스웨덴 사회를 이끌어온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보고 싶어 했죠. 저는 전화를 받으며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일정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돌아오는 답변은 한결같았습니다. 5성급 리조트는 필요 없네. 대신 시청, 병원, 지하철, 학교를 보고 싶어.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르웨이 피오르드는 이미 10번도 넘게 갔네. 이젠 한국의 시스템이 궁금해. 저는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기존 패키지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코스를 만들어야 해요. 가이드 팀장 에리카가 물었습니다. 어떤 코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운영 시스템, 대중교통 체험, 병원 견학, 시청 방문, 교육기관 탐방. 에리카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 연구조사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겁니다. 저는 통역사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국어가 능통한 통역사가 5명 있었죠. 여러분은 단순한 쇼핑 안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행정 시스템, 의료 체계, 교통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통역사들은 처음엔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두가 열정적으로 변했죠. 젊은 통역사 요한이 말했습니다. 재미있겠는데요. 저도 한국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매뉴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건강보험 체계, 대중교통 운영 방식.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고 정리했죠. 저는 매일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죠. 일정표를 짜고 또 짰습니다. 시청 방문은 오전에, 병원 견학은 오후에, 지하철 체험은 러시아워를 피해서.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야 했습니다. 직원들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안나가 한국 정부 기관에 연락을 취했죠. 시청 방문이 가능한지 문의해봤어요. 환영한다고 하네요. 에리카는 병원과 협의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견학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대요. 모든 게 척척 진행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출발일이 다가왔죠. 저는 최종 점검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숙소, 교통편, 가이드, 통역사, 방문 일정.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40명이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기로 했죠. 이 특별한 여행을 직접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의 스톡홀름 야경을 보며 생각했죠. 과연 한국은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누구도 예상 못한 K-시스템 순례단이 스웨덴에서 출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한국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곳이었다는 것을. 4월 중순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1,040명의 스웨덴 상류층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은 11시간이었죠. 장거리 비행이었지만 모두들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시험을 보러 가는 학생들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했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탑승교를 걸어나가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죠. 공항 내부의 청결함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이 반짝거렸습니다. 유리창은 손때 하나 없이 깨끗했죠. 페르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깔끔하군. 저도 동의했습니다. 스톡홀름 알란다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내방송도 적당한 볼륨이었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나왔습니다. 발음도 정확했죠. 전직 세관청장 에릭 욘손이 감탄했습니다. 공항 소음 관리가 철저하군.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줄을 서려고 했죠. 그런데 줄이 없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가 쭉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인 전용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었죠.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여권과 지문만 있으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이 떴죠. 얼굴을 카메라에 맞춰주세요. 안내 음성이 나왔습니다. 10초 후 삑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입국을 환영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스벤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놀라움이 가득했죠. 이게 사람 없는 공항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보다 정확히 일하는 공항이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출입국 심사에 최소 15분은 걸립니다. 여기선 10초였죠. 수화물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스크린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화물 위치를 표시해줬죠. 고객님의 수화물이 5분 후 도착합니다. 정확했습니다. 정확히 5분 후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컨베이어는 무소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름이 돋을 정도로 조용했죠. 카롤린스카 연구병원 이사 올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르스, 이 공항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 직원은 보이지도 않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돌아가. 저도 궁금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직원들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작동했죠. 세관 검사대를 지났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통로로 가면 됐습니다. 저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죠. 하지만 곳곳에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에릭이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모니터링하는 거야. 의심스러운 사람만 멈추게 하는 거지. 도착 로비에 나왔습니다. 환전소, 정보 안내 데스크, 교통 안내판이 깔끔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한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가이드가 대신 답했고 그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걷는 동안 저는 계속 관찰했습니다. 화장실 표시는 직관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접근이 용이했죠. 곳곳에 충전 스테이션이 있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는 빠르게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전직 보건장관 잉그리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알란다 공항은 항상 지연되고 혼잡하지. 여기는 완전히 다르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스톡홀름 공항은 만날 때마다 짜증이 났습니다. 수화물 분실, 긴 대기 시간, 불친절한 직원. 여기는 그 모든 게 없었죠. 출구로 나가며 페르가 말했습니다. 라르스, 한국 공항은 운영 철학이 다르네. 이건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야.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위해 설계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효율이 철학이 된 나라였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빠져나오기까지 정확히 20분이 걸렸습니다. 스톡홀름에서는 1시간은 좋게 걸리죠. 첫 10분 만에 그들의 자존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진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공항철도 탑승장으로 향했습니다. 표를 끊는 것도 간단했죠. 자동 발매기가 여러 언어를 지원했습니다. 카드를 대니 티켓이 나왔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죠. 깨끗했습니다. 승강장 문이 있었습니다. 안전했죠. 전광판에 열차 도착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3분 후. 정확히 3분 후 열차가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고 승객들이 내렸습니다. 질서정연했죠. 우리가 탔습니다. 좌석은 편안했습니다. 짐 보관대도 넉넉했습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죠. 속도가 빨랐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스벤이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시속 몇 킬로미터지? 가이드가 답했습니다. 최고 시속 110km입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아파트 단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수천 가구는 좋게 돼 보였죠. 하지만 혼잡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건물 사이 간격이 적절했습니다. 녹지 공간도 충분했죠. 주차장은 체계적으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 살아도 혼잡하지 않네. 스벤이 중얼거렸습니다. 질서가 도시를 지탱하는 느낌이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도시 설계의 철학이 보였거든요. 무계획적인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도시였죠. 모든 것이 의도대로 배치돼 있었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차량이 많았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부드러웠죠. 버스 전용 차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택시는 또 다른 차로를 이용했습니다. 지하철은 지하로 달렸고요. 서로 얽히지 않았습니다. 스톡홀름 교통국의 전 임원 라그나르 스벤손이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이 아니야. 실시간 알고리즘이 운영하는 사회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도시 문명이었구나. 신호등 하나, 버스 배차 간격 하나도 모두 계산돼 있었습니다. 효율을 위한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계산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탔습니다. 무소음이었죠. 계단도 깨끗했습니다. 휠체어 접근로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완벽했습니다. 올레가 말했습니다.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구나.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도심이었습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했지만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건물 사이로 하늘이 보였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았는데도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켰죠.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친절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자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가 표시됐죠. 이 길로 가면 10분 더 빠릅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예상 시간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내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 흐름, 보행자들의 움직임, 신호등의 타이밍. 모든 게 조화로웠습니다. 움직이는 질서였죠. 페르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혼돈을 용납하지 않아. 모든 게 계획되고 실행돼.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는 확신이 들었죠. 효율과 배려가 공존하는 곳. 기술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일행을 이끌고 명동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지하철을 타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몇몇 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페르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정말 지하철을 타야 하나? 우리 나이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게 한국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경험하셔야 해요. 평생 자가용과 전용기를 타던 이들에게 지하철은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으로 지하철을 탄 게 40년 전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그들을 놀라게 할 거라고. 명동역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었죠. 한여름이었지만 쾌적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있었습니다. 노약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교통카드를 나눠줬습니다. 이걸 찍으시면 됩니다. 모두들 카드를 찍었습니다. 삑 소리와 함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간단했습니다. 편리했죠. 플랫폼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놀랐죠. 러시아워가 지난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바닥을 봤습니다.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죠. 벽에 낙서도 없었습니다. 광고판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중앙역을 떠올렸습니다. 소음과 낙서, 지저분한 바닥. 여기는 완전히 달랐죠. 승강장 문이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한 장치였죠. 에릭이 감탄했습니다. 스톡홀름 지하철엔 이런 게 없어. 사고가 종종 나는데. 전광판을 봤습니다. 다음 열차는 2분 후 도착합니다. 정확한 시간이 표시됐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정확히 2분 후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초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타는 사람들은 옆에서 기다렸죠. 줄을 서서 탔습니다. 밀지도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질서정연했습니다. 저희도 탔습니다.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우선석에 앉지 않았죠. 노약자석, 임산부석, 장애인석이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반석에 앉았습니다. 올레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좌석들은 왜 비어 있지?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우선석입니다. 필요한 분들을 위해 남겨두는 겁니다.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봤습니다. 음악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이어폰을 꽂고 있었죠.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앉으세요. 조용히 말하고 일어났죠.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또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노인이 타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아무 말도 없이 양보했습니다. 페르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스벤도 마찬가지였죠. 잉그리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너가 아니었습니다. 교육의 결과였죠. 문화였습니다. 한국의 질서는 법이 아니라 시민의 습관으로 유지되네. 잉그리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경찰이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CCTV가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자발적으로 질서를 지켰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모두들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표정들이었죠. 페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라르스, 우리가 자랑하던 스웨덴 시민의식이 부끄러워지네. 올레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야. 교육과 문화의 결과지. 셋째 날의 충격. 셋째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조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페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비틀거렸습니다. 페르. 스벤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페르는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지럽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75세의 노신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가이드를 불렀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이드는 침착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가까워요. 택시를 불렀습니다. 3분 만에 도착했죠. 차 안에서 저는 불안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응급실 가는 게 큰일입니다. 접수만 1시간, 진료 대기만 몇 시간이죠. 괜찮겠죠?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병원은 빠릅니다. 걱정 마세요.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대로 향했죠. 직원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여권 번호를 입력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채 5분도 안 돼서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병원 도착 후 10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죠. 어떤 증상이십니까? 페르가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차분히 듣고 진찰했습니다. 혈압부터 재보겠습니다. 즉시 결과가 모니터에 떴죠. 혈압은 정상입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통역사가 도착했습니다. 스웨덴어도 가능한 분이었습니다. 페르는 안도했죠.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MRI 혈액 검사, 심전도를 하겠습니다.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라니. 스웨덴에서는 하루가 걸립니다.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빨랐습니다. 대기실은 깨끗하고 편안했습니다. 커피 자판기는 무료였죠.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료실로 다시 들어갔죠. 모니터에 검사 결과가 떠 있었습니다. MRI 결과는 정상입니다. 뇌에 이상 없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빈혈 수치가 약간 낮습니다. 심전도도 정상입니다. 의사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가벼운 빈혈로 인한 어지럼증입니다. 철분제를 처방하겠습니다. 페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벤이 물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충분히 쉬시고 영양 섭취 잘하시면 됩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 스웨덴에서 이 정도 검사면 수천 유로입니다.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죠. 이게 맞습니까? MRI 혈액 검사, 심전도, 진료비 포함해서 30만 원이었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200유로였죠. 스웨덴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올레가 계산서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스웨덴 공공의료보다 싸고 3배 빠르네. 저도 궁금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서 페르가 말했습니다. 라르스, 한국은 의료를 산업이 아니라 서비스로 본 것 같아. 환자 중심이더군. 올레가 덧붙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의사가 즉시 판단하고 모든 게 빨랐어. 명동의 마법. 넷째 날 오후였습니다. 시청 방문을 마치고 저는 일행을 이끌고 명동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자유시간입니다. 쇼핑도 하시고 구경도 하세요. 모두들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동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죠. 거리가 넓었습니다. 보행자 전용이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쇼핑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한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습니다. 입구에 피부 분석 기계가 있었습니다. 무료로 피부 분석해드립니다. 잉그리드가 호기심에 앉았습니다. 카메라가 얼굴을 스캔했죠. 30초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수분도, 탄력도, 색소 침착 정도가 나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잉그리드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분석은 피부과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데.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선 무료입니다. 다음 매장은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입구에 가상 피팅룸이 있었습니다. 입어보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벤이 호기심에 서봤습니다. 카메라가 체형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스벤의 3D 모델이 떴죠. 원하는 옷을 선택하세요. 화면 속 3D 모델이 그 셔츠를 입었습니다. 신기하군. 스벤이 감탄했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각 매장이 체험형 테마 공간이었습니다.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죠. 경험이 목적이었습니다. 고객은 구경하고 체험하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구매했습니다.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주문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테이블에 QR코드가 있었죠.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찍으면 메뉴가 나옵니다. 스캔했습니다. 메뉴가 떴죠. 주문했습니다. 결제도 앱에서 했습니다. 직원을 부를 필요가 없었죠. 모든 게 자동이었습니다. 페르가 말했습니다. 쇼핑이 행정보다 효율적이네. 길거리 공연이 있었습니다. 젊은 댄서들이 춤을 췄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봤죠. 박수를 쳤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스벤이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쇼핑거리가 아니야. 문화공간이지. 명동은 소비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경험 공간이었죠. 디지털 기술이 곳곳에 있었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죠.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잉그리드가 말했습니다. 이건 소비가 아니라 산업 운영의 예술이네. 스웨덴을 바꾼 여행. 스웨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페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음 주 국회 세미나가 있네. 한국 여행에 대해 발표해달라고 하더군. 복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거였습니다. 세미나 날이 왔습니다. 저도 청중으로 참석했습니다. 국회 대회의실이었죠. 의원들과 관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페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우리가 찍은 사진들이 떴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의료는 우리보다 10년 앞섰습니다. 속도, 정확성, 비용 효율성 모든 면에서요. 한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페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응급실 접수 10분, MRI 포함 전체 검사 1시간, 비용은 우리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이었죠. 다음 날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전 연금운용본부 전무, 한국의료시스템 극찬. 방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러닝 프롬 코리아라는 제목으로요. 저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라르스 씨, 한국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저는 답했죠. 한국은 실행의 나라입니다. 복지를 설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실행합니다. 디지털 시스템, 시민의식, 서비스 효율성. 모든 게 조화를 이룹니다. 방송이 나갔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제 전화기가 또 불타기 시작했죠. 하루에 100통이 넘는 전화가 왔습니다. 경제인협회 모임에서도 발표 요청이 왔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에서는 K행정연구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거리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한국어 교재를 들고 다녔습니다. 한국 식당도 늘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가 스톡홀름 중심가에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걷다 젊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미래를 배우고 싶어요. 시스템, 기술, 문화 모든 게 궁금해요. 지금 스웨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지를 설계했다면 한국은 실행을 완성했다. 신문 칼럼에도 등장합니다. 한국에서 배우자. 실행의 나라, 한국. 제 여행사는 바빠졌습니다. 한 달에 200명씩 한국으로 갑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갑니다.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보며 생각합니다. 한국 여행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스웨덴 사회 전체를 흔들었죠. 복지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우리가 한국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따뜻함과 효율이 공존하는 나라. 시스템과 인간미가 조화를 이루는 나라. 계획과 실행이 일치하는 나라.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설계만 했다면 한국은 실행까지 완성했습니다. 그게 진짜 선진국이었죠.